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보면서 제가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찾아보셨나요? 예.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중에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51년도 작품인데 50년도에 이 나라에 있었던 6.25 또는 한국전쟁을 가리켜서 작품을 가리켰는데, 잘 보시는 것처럼 이 한국전쟁을 누구에 의해서 어떤 그 군인과 군인 간의 싸움이 아니고 군인들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학살되는, 어찌 보면 피카소는 이 나라에 당시에 오고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 내에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자 군인 간의 싸움이 있었지만 그 이면 속에는, 속살에는 군인들에 의해서, 양쪽 군인들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다양하게 무수히 학살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어찌 보면 피카소라는 사람은 위대한 화가인데 자기 인생에 아무런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죠. 하지만 인류 어떤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참혹한 현실을 예술로 승화한 위대한 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그 삶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전쟁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쭉 보여줬었는데, 이 시간에는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삶, 좋은 삶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본 그림인가요? 멕시코의 화가, 여성 화가고 프리다 칼로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실제로 뭔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에요. 온몸에 어떤 철 기둥, 그 다음에 밴드로 철철 갉아맸고 중간중간에 쇠못을 박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프리다 칼로는 어린 시절 학교 가는 길에 학교버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큰 부상을 당해서 수십 차례 실제로 수술을 받으면서 평생 동안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 삶이 고통스러운 만큼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예술 속에 승화시켜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그의 그림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어떤 육체, 영혼의 어떤 치유를 해주는 어떤 그런 세계를 창출한 멕시코의 큰 화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 좋은 삶을 살고 싶다 그래요. 오늘날은 뭐 좋은 삶이 뭘까 하면 대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원해요. 근데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뭘까? 아니, 그 전에 행복이라는 게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얼마 전부터, 아주 그러니까 지난 10년 정도에 우리나라에 많은 그 유행하는 담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웰빙이라는 것도 있었죠. 웰빙 담론이 한참 있었고, 또 그 언저리에 또 행복 담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만 틀면은 사람들이 행복합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그 텔레비전에서 광고하고 떠들고 그랬었는데, 과연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과연 행복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게 그만큼 정말 가치가 있는 걸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야말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행복이 삶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냐 하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어떤 것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의 수단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기를 해요. 아침에 일찍이나 달리기를 해. 그러면 그것은 왜 달리기를 하냐? 건강하고 싶어 달리기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달리기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면 왜 건강하려고 그래? 그러면 오래 살려고 그래. 그러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의 목적이지만 오래 사는 것에 의한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위는 어떤 것의 목적이면서 다른 것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래 살려고 그래? 뭐 계속 이렇게 물어가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다른 모든 것의 목적이긴 하지만 다른 것의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행복하고 싶은데 물어보면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지향하는 바가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최종 목적이 행복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어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해야 그럼 행복할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했어요. 뭐 건강해야 되고 또 일정에도 생을 살아갈 만큼의 어떤 재산도 있어야 되고 뭐 친구 간의 우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졌을 때 행복하다. 그러나 최고의 행복은 세상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다. 세상의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을 때. 그래서 그야말로 철학자가 제일 행복한 거죠. 또는 요즘 말하면 과학자, 학자들이 행복하다고 말했는데,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예요. 다 좋은 이야기인데,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까? 또 행복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 다른 모든 것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행복을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때문에 그것이 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행복 이외의 다른 것들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또 목적이 있어. 그래서 행복이야. 그럼 지금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를 하고 예술을 공부하고 이런 것이 수단이 된다는 얘기는 내 삶 전체를 수단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을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어떤 삶의 목표라고 강력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삶의 다른 것들이 다 부수적인 것이고 수단화되고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삶을 자체를 수단화시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주의의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런 말이죠.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다. 웃으면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많이 웃자. 긍정적으로 사고하자.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그냥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자, 그런 방식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충분히 있는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 불행, 고통, 억압, 폭력의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첫 번째는 내 삶 전체가 수단화된다는 것. 두 번째는 내 불행의 모든 책임이 나한테 귀속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무서운 이데올로기인 겁니다. 행복 이데올로기는 언뜻 보면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행복해야지 뭐 내 인생 뭐 있나 행복하면 되지. 우리가 결국 뭐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술 한잔 싹 먹고 너는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인생 뭐 별거 있어? 맛있는 거 뭐 먹고 이게 행복이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적으로 행복을 강조하게 되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삶이 수단화되고 그런 방식으로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행복과 관련된 모든 담론들이 출발점은 철학적으로 행복이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논의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행복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어디서 생긴 거냐.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지난 90년대 말에 미국에서 대량 해고가 예견된 회사에서 어느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직원의 반수가량을 대량 해고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해고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해고를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그때 해고를 통지하기 전에 이 사람들한테 뭔가 미리서 준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또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해고가 어쩔 수 없다는 걸 설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대단히 막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워크숍을 진행해. 그러면서 주로 한 게 뭐냐면 멘토링 시스템, 멘티 막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미래의 어떤 전망을 막 시도해주고 안내해주는 사람들한테 막 강의를 하게 되고 리더십, 우리가 결국은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 리더십 캠프를 하게 되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라자면 긍정심리학자들이라고 하는데 긍정심리학자들 또는 행복심리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원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행복하다고 생각합시다.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마취제를 막 부여한 거죠. 그리고 한 달 뒤에 해고하는 거예요. 해고가 됐어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해고가 됐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는 거지. 적극적으로 생각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웃으면 된다는 거지. 그런데 네가 불행해? 잘려서? 그럼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가. 사람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삶은 빛과 어둠이 반드시 동반해요. 그렇죠? 누군가가 내가 이만큼 행복하면 내가 그만큼의 불행을 예견하거나 또는 내가 이만큼 행복한 만큼 누군가 불행해지는 것이지 그냥 나만 쭉 행복해지는 것이란 없는 거예요. 제가 농담을 삼아서 많이 하지만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제 삶을 가장 행복하고 짜릿하게 했던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만큼의 불행과 고통을 줘요, 반드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한쪽 긍정적인 측면, 밝은 측면, 빛의 측면, 행복의 측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함께. 그래서 가능하면 폭력을 최소화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자유를 최대한다. 이런 방식의 어떤 인생을 기획해야지 행복하게 산다? 그런다고 맨날 웃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되게 행복하다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대체 행복할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한다는 것은 이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거잖아요. 성취하는 것이 기본인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나는 내가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본인은 소설가가 되는 길을 원한대요. 그러면 물어봤죠, 제가. 내가 소설가가 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냐, 이게. 그냥 마음속에 저 심연 깊은 곳에서 올라온다고요?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과연? 심연 깊은 곳에 내 몸 어딘가에서 야, 너는 소설가가 되고 싶어 이런 게 올라오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쉽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또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은 그냥 원하는 것을 뭔가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 원하는 게 뭐냐? 글쎄요. 건강하고 좋은 친구가 있고 갖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공부나 운동을 잘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다 잘하면 좋을까요?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되게 쭉 보시면 그냥 다 좋은 것이 막 다한테 건강도 하고 다 좋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원하게 됐을까? 내가 어째서 이걸 원하게 됐을까? 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하게 여성들이 핸드백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죠? 제가 최근에 저도 가방 수리하러 백화점에 갔다가 좀 깜짝 놀랐는데 주말에 그 2층에 예를 들자면 백화점 가면 대부분 2층이나 1층이 명품들이 있고 막 가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나 멋진 여성 핸드백들이 막 천지예요. 그런데 막 여성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비싼 옷을 이렇게 많이 사러 오는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렇게 핸드백을 좋아하게 되는 거지? 정말 이분들이 왜 좋아하게 되는 거지? 글쎄요. 그걸 저는 폄하하거나 또는 비판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다 누군가 하나는 한두 가지의 강력한 어떤 기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겠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좋은 어떤 운동하는 사람, 예를 들면 테니스를 하고 싶다. 또는 오디오를 하고 싶다. 좋은 음반을 하고 싶다. 또는 좋은 모자를 하고 싶다. 좋은 자동차를 갖고 싶다.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좋은 핸드백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겠죠? 또 뭐 이유가 만들 수가 많이 있겠죠. 옷은 매번 사야 돼, 매번 바꿔 입지만 핸드백은 몇 개만 있으면 들고 다닐 수 있고 뭐 다 이런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렇게 비싼 핸드백을 좋아하는 것은 정말 내 내면 속에서 우러나온 것일까? 아니면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나는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 무관하게 나 혼자 난 이걸 원해, 정말 내 심장에서 이걸 막 뛰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 외부의 어떤 환경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관계가 좋은 삶을 구성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그림인가요? 많이 보셨나요? 누구 그림 같아요? 예, 이중섭 생각나시죠? 화가 이중섭이 제주도에 있을 때 어쩐 물고기 낚시 나무로 된 낚시에 걸린 물고기, 개들하고 물고기인지 사람인지 서로 뭐 같이 어울려 사는 어떤 이런, 뭔가 모르게 정말 아름답죠. 예, 뭔가 모르게 그 조형이나 이런 것도 좀 안정감 있고. 예, 그래서 결국은 좋은 삶이란 내가 좋은 삶을 살려면 그만큼 좋은 관계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냐면, 나는 따로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전체거든요. 나는 수없이 많은 관계를 갖고 있죠. 여러분도 지금 수없이 많은 관계를 갖고 있죠. 오늘 저하고도 이 예술과 미학이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내가 관계가 성립되잖아요. 이 관계가 수없이 많이 형성돼요. 그 관계의 총합이 곧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좋은 삶을 살려면 좋은 삶을 사는 나란 곧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좋은 관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친구 사귀란 말 하잖아요. 좋은 친구. 그런데 사실은 좋은 친구, 나쁜 친구가 따로 있을까요? 그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좋은 사람 그러면 되게 좀 선량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좋은 사람이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란 없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만나보세요. 누구든지.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좋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 따라서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라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난다 할 때, 그 친구를 만날 때는, 또 관계를 형성할 때는 그냥 아무 매개도 없이, 아무 끈도 없이 바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 안에는 어떤 매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지금 저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걸 매개해 주는 게 뭐예요? 예술과 미학이라는 교과목이란 말이에요. 이 교과목이 여러분과 나를 매개해 줘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는 전부 어떤 끈들에 의해서 연결된다는 거죠. 어떤 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나하고 좋은 관계를 되는 게 아니고, 그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그 매개, 끈이 좋은 것이어야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책을 매기로 해서 토론을 매기로 해서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 토론의 친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도둑질을 같이 하는 친구야. 그럼 도둑질이 나쁜 거라면 그 관계는 나쁜 친구인 거예요. 내가 술을 매기로 만나. 그럼 너하고는 술 친구죠. 술 친구는 좋은 건가 나쁜 걸까요? 하여튼 생각해볼 일이겠죠. 아무튼 매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는 좋은 끈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좋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매개, 좋은 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매개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그런 방식으로 내 삶이 좋은 삶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끈도 중요하죠. 그만큼 동시에 뭐가 중요했어요? 그 주변의 맥락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모든 텍스트는 컨텍스트 위에 있어요. 맥락 없이 따로 홀로 있는 끈이란 없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끈도 예를 들면 그 맥락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맥락에 맞아야 된다. 예를 들면 옆에서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서 죽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옆에 술 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 쓰러져 있는데 여기서 뭔가 지금 예술한답시고 퍼포먼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끈과 매개가 동시에 좋은 환경을 동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 그러면 우리가 뭐 가정 환경, 학교 환경, 주거 환경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국가 공동체 환경. 근데 환경이란 말은 이렇게
옛날에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마을을 이루고 살고 어떤 이루고 사면 그 주변 빙 둘러서 주변을 둘러서 예? 고리환자예요. 쭉 둘러서 있는 어떤 경치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멀리에는 넓은 어떤 광활한 자연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변 환경을 주변을 뜻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환경 보호란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엔 잘 안 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환경 보호란 말이 여기 살고 있는 인간을 중심으로 주변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 환경이란 말이. 그래서 요즘은 환경이란 말 안 쓰고 대체로 생태란 말을 씁니다. 생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를 탈피해야만 온전한 의미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이란 말은 지나치게 인간 중심주의적인 문화다. 글쎄요,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책에서 판옵티콘이라는 어떤 그 원형 과목을 설계도를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간이 어떤 이제 감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이 설계도는 아니고 이제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원형 과목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감시탑이에요. 그럼 이 방들에 전부 다 누가 있어? 죄수들이 있다고 쳐봐요. 이 무수히 많은 죄수들을 이 감시탑 하나에 한 사람이 감시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감시하냐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인데 이 죄수들의 방은 전부 불을 켜놔요. 그리고 이 감시탑에는 불을 끕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죄수들은 감시탑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죠? 내 방에 불이 꺼져 있고 저쪽에는 불이 켜나면 나는 볼 수 있지만 그런 나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수들은 감시탑에서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죄수들은 감시자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할까요, 말까요? 처음에는 안 하겠죠. 혹시나 하고 딴짓을 하겠지. 예? 이렇게 많은 설마 나를 보고 있겠어? 이렇게 딴짓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을 데려다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쳐봐요. 딴짓을 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보고 있어도 보고 있다라고 스스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이 감시자의 시선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관리, 감독, 감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감시 내면화라고 그래요. 이 감시자의 시선을 자기 안으로 내면화시켜서 내가 나를 감시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감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 삶은 혹시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끝없이 누군가의 시선으로 나를 관리, 감독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 감시와 처벌의 환경이라는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점점점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는 거죠. 자,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침에 나오면서 뭐 하루를 살고 다시 집에 들어올 때까지 수십 번 카메라에 찍힌다잖아요. 곳곳에서. 그래서 맘만 먹으면 내가 오늘 어디를 갔다 와서 뭘 했는지가 전부 추적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 저를 만약에 감시한다. 예를 들자면 도청을 당한다. 사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도청하고 또는 몰래 훔쳐보고 사실 그건 그렇게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내 삶을 비밀리에 이렇게 훔쳐보고 들여다본다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더 두려운 것은 훔쳐보고 들여다봐서 제대로 나를 본다면 두렵지 않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나도 감시는 하고 관찰을 하는데 부분적으로만 보고 오해를 하고 왜곡을 시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는 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감시를 통해서 왜곡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도청을 해온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의 입장을 정말 100%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도청된 부분을 특정하게 자기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을 가지고 관리, 감독하고 억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좀 말이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 도청은 잘못됐죠. 위법이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근데 도청 또는 감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그것이 진실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도청이나 감시는 왜곡을 견지하기 때문에 바로 그 왜곡이 핵심적으로 문제인 거죠.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려면 뭔가 소통하고 배려하는 누구 그림 같아요? 이런 상태라면 좋겠죠. 예, 마티스의 그림인데요. 예, 뭔가 정말 자연 상태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안에서 모두가 어울린 것 같은 마치 여러분 생각나나요? 그 미메시스에 대한 설명할 때 원시적이고 추술적인 단계에서 어떤 미메시스 어떤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원시인들이 뭔가 음악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문학적으로 리듬에 맞춰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를 타자화시키고 동화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소통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제 좀 기회가 되면 이 소통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은 내용을 했는데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